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한국은 중국 속국이었던 후진국입니다. 얼어 죽는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에 온돌 기술을 전파해주었죠. 아니, 그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왜 중국을 싫어하는 겁니까? 기후학 포럼회가 열리고 있는 영국 기후학 회장에 수백 명의 기상학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곳에 한 중국인 박사가 곧 다가오는 겨울. 도시난방 시스템도 없는 한국은 동사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며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박사가 숨을 고르던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대시민이 손을 들더니 코웃음을 치며 중국 박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러자 박사는 들고 있던 마이크의 전원을 끄더니 이내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포럼 회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기후학 회장에서 총괄이사로 일하는 칼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3년차가 되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특히 최근 저는 주위 동료들 사이에서 꼭 한 번은 경험해봐야 하는 선진국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것에 큰 관심이 생겨왔고, 결국 저는 여름휴가를 기다리며 한국 여행을 준비 중이었죠. 그런데 이처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만 가던 저에게 한국의 진짜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저희 기후학 회장에서 기후공학과 환경오염을 연관지어 진행하는 포럼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저는 실제 발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기후공학 의견을 듣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포럼의 한쪽에 자리를 잡고 강의 발표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강의 박사가 강단에 올라온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강단 위에는 중국 국가 마크를 붙인 중국 박사가 올라와 있었고, 그 박사는 대뜸 다가오는 겨울에 한파를 막지 못하는 한국의 미래가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는 후진국 국가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처참한 국가라며 이상한 소리를 이어나갔기 때문이죠. 중국 박사는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빈곤한 국가. 한국은 한파를 막을 수 있는 가정난방 시설이나 보일러 시설이 없어 한파에 매우 취약하다고 했고, 이것이 바로 후진국이 기후공학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대놓고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단순히 설명해서 한국은 곧 다가올 겨울의 한파를 절대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매년 겨울마다 수많은 동사 피해자들이 나타났지만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피해자들을 국가적 단위로 발표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이르렀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기후공학의 기술에 전념하고 국가를 선진국 단위로 초고속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 단위의 경제 발전이나 기술이 없다면 한국처럼 한파조차 막지 못해 국민이 패닉되는 사태에 이르고 말고, 이것이 곧 국가의 소멸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번 제가 이런 발표를 할 때마다 꼭 한국은 선진국이다,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여론몰이를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보일러를 사용해 난방을 뗄 수 있는 기술마저 없는 한국이 무슨 선진국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것으로 겨울 난방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도시가스 기술력이 없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주워다가 그것을 태운 열기로 가정용 간이 난방을 시도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겨울마다 이러한 쓰레기를 태운 소각 물질에 엄청난 유독가스 피해를 입고 있죠. 하지만 국가 자체가 기술이 없고 가난한 그들은 쓰레기를 태우면서까지 따뜻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가 아무런 기술력이 없고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니까요. 아마도 이런 후진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처럼 위대한 부유국가, 중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매우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학과 관련된 포럼회이기는 하지만 저는 한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왜 기후학 연구에 집중하고 이것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적 선진 성장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발표를 하기 전까지 많은 외국인 시민들이 한국처럼 날씨도 좋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더군요. 물론 한국에도 난방시설이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한국에서 0.1%만 누릴 수 있는 매우 귀한 쓰레기 소각 난방시설입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의 노숙자들조차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도시가스로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보다 도시공학 기술이 좋고 기후공학을 막아낼 수 있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중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한국은 겨울에 여행을 가면 난방 시스템조차 없어서 관광 자체가 불편한데 중국은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도시가스와 에어컨을 펑펑 이용할 수 있으니 지상낙원과 다름이 없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포럼 회장의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한파를 막지 못하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중국 박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포럼 회장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기후학 회장의 기후학 포럼에는 극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심국가 중국의 현실을 꼬집고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중심 주제가 잡혀있던 포럼 회의가 열리는 토론장이었기에 중국 출신 박사가 너무나 당당하게 첫 번째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중국 박사는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라도 가진 듯 계속해서 기후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다. 모두 그걸 알아야 한다며 포럼의 주제와 전혀 없는 상관이 없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더해 한국은 난방시설도 없는 국가라는 그 박사의 주장은 코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상했던 것은 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한 중국인 시민 무리가 포럼의 한쪽에서 자리를 잡고 엄청난 소리로 박수를 치며 한국은 이제 곧 겨울이 되면 중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아우성을 쳤고 이 모습은 매우 기괴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 외국인 시민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 중국 박사를 향해 단 한 문장의 일침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사님은 혹시 오늘날 모든 난방시설의 기초가 되고 있는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전혀 모르시나요? 박사는 당돌한 외국인 시민의 질문에 당황한 것인지 아니면 온돌을 모르는 것인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어진 외국인 시민의 발언에 중국 박사는 급히 포럼 회장을 떠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있는 포럼에서 한국이 난방 기술이 없다는 헛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온도 조절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박사님, 한국은 이미 그들이 고도의 경제 발달을 이루기 전의 시대에서도 아궁이를 이용하는 과학적인 난방 기술인 온도를 개발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모든 나라의 표준 난방 기술이 되고 있는 보일러라는 현대적 기술로 탈바꿈되었죠. 심지어 바닥 난방 기술이 없는 대다수의 외국 국가들은 최근 한국의 난방 기술인 온돌을 경험하자 영국에 직접 바닥 난방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이 사업은 영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의 난방 방식을 부러워하고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며 이것이 한국이 현재 전 세계의 선진기술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곧 다가오는 겨울에 한국은 동사로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오히려 한국이 아닌 중국 아닌가요? 실제로 지난해 24년 중국에서의 동사 피해자는 275만 명에 이르렀고 직접적인 사망자도 꽤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바닥을 난방하는 온돌 기술이 없는 대표적인 주거 기술 후진국 나라이죠. 심지어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중화되어 있는 온돌 난방 방식을 사용하면 부유한 계층으로까지 취급받지 않나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중국보다 한국이 부유하고 선진국이라는 증거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 대부분이 지금 에어컨을 이용해 난방을 시도하는 1차원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기서 조금이나마 개발된 것이 중앙난방 시스템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모두 전기로 사용하는 매우 불편한 난방 방식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은 매해 겨울이 되면 동사 피해자와 동사자들이 급증하고 저는 이것이 중국의 후진국 실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완전히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반대로 설명하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의 치부를 드러내고 계시네요. 더군다나 최근 몇몇 중국 학자들과 박사들은
한국의 온돌 난방 방식이 중국의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지 않았나요? 한국의 온돌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혀 유래와 그 사용 방법을 찾아볼 수 없는 독단적인 한국 고유의 생활 기술인데 이것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한국의 온돌 난방 방식이 부러워 열등감이 극에 달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오늘의 포럼에는 환경오염으로 기후변화를 더 고속화시키고 있는 환경 파괴의 주범 중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 아닌가요? 아마도 박사님께서는 이번 포럼 회장에서 중국이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 한국을 타깃 삼아 일부러 이런 거짓 발표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선동작전은 더는 외국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날씨가 적응하기 어렵게 거친 것은 맞지만 그만큼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마저 온돌 난방 방식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온도 조절 기술 보유국 나라거든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난방으로 겨울에 생활을 하지만 거의 2주 단위로 중국에서는 겨울에 전기 사용량을 막지 못해 정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나요? 작년 24년에만 해도 한파 정전 사태를 막지 못해 수만 명의 중국인 피해자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여기 있는 시민들과 박사님들도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한국의 겨울 난방 방식인 온돌은 전 세계 공학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온돌을 사용하는 부유한 한국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 박사 당신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앳돼 보이는 얼굴의 외국인 대시민은 마치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라도 했던 것인지 한국의 난방 방식인 온돌을 설명하며 중국 박사에게 팩트로 일침을 가했고 방금 직전까지 중국 박사의 말에 호응하던 중국 시민들마저 그저 입을 다무는 모습만이 보였는데요. 중국 박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민의 반박이었던 것인지 급하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포럼 회장을 떠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사이 포럼 회장에 있던 몇몇 박사들은 중국인 박사들은 하나같이 한국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 박사의 뒤통수를 향해 일갈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 박사의 퇴장으로 상황이 종료되려던 순간 예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건 바로 포럼 회장에서 중국 박사의 말에 박수를 치고 호응을 하던 한 중국 시민이 한국의 난방 방식인 온돌은 중국이 개발해서 전수해 준 것이니 그럼 당연히 중국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한자리에 모여있던 수십 명의 중국 시민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위대한 국가, 중국이 속국 한국인들의 동사 피해를 막기 위해 몰래 온돌을 개발해서 전수해 준 것인데 한국인들은 왜 이런 온돌의 진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중국에 감사함을 보이지 않냐며 알 수 없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귀신의 씨인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한국을 가엾게 여긴 우리 중국인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온돌을 개발해 한국에 준 것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조금 전까지 중국 박사에게 일침을 가하던 외국인 시민에게 삿대질을 하기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도 포럼 회장에 있던 다른 외국인 박사들은 역시 중국인들은 저럴 줄 알았다며 마치 중국 시민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는 위대한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입니다. 아까 다른 시민께서 저희 중국 박사님의 말이 모두 틀리고 한국은 겨울 난방 방식인 온돌이 있으니 한파 피해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온돌을 개발한 나라가 원래 중국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시나요? 심지어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중국이 무료로 주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실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실제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겨울이 되면 중국으로 힐링 여행을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선진 부유 국가가 오직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중국에서 동사 피해자가 없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온돌을 사용하지 않는지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국에 전기가 남아도는데 왜 굳이 바닥만 따뜻하게 하는 온돌을 써야 되나요? 오히려 전기를 펑펑 사용해서 국가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희 중국의 부유한 이미지 메이킹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돌은 바닥만 따뜻해서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실제 한국의 온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온돌의 화상 피해입니다. 온돌은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바닥에 오래 누워있으면 등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이것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저희 중국인들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화상 피해를 발생시키죠. 즉, 온돌 자체가 중국이 개발해서 한국에 주기는 했지만 그만큼 위험한 후진국 전용 난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터를 사용해 난방하면 목만 조금 건조해질 뿐 화상을 입을 염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중국이 한국에게 그냥 온돌 기술을 무료로 주고, 중국은 온돌 난방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이러한 위험성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자신들의 온돌이 세계 최고의 이상적인 난방 방식이라며 기괴한 홍보를 하고 있죠. 중국도 각 가정에 온돌 보일러 시스템을 보급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이미 노숙자들까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중국인들의 동의만 있다면 바로 내일이라도 상용화 가능하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전혀 모르고 한국이 온돌을 개발했다는 그 사실만을 철석같이 믿으며 중국을 깎아내리다니 당신들 전부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이런 대외 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중국 시민단과 중국 박사님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를 돌아다니며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홍보하고 있는 온돌도 상위 1%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겨울이 되면 그저 추위에 덜덜 떨며 동사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잖아요. 월급 100만 원 한국인들이 어떻게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당신들의 한국에 대한 발언들은 너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살기에 불편한 나라가 확정이라니까요. 중국 박사를 따라온 듯한 그 수십 명의 중국 시민 무리는 맨 처음 중국 선조가 온돌을 개발해 한국에 무료로 기술 봉사를 해준 것이라며 기괴한 주장을 내세웠고, 저는 이러한 중국 시민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날이 갈수록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나 국가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니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의 길을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꺾어놓으려는 것 같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현상과 한국의 온도를 연관지어 그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기괴한 목표를 준비한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포럼의 전체 회의를 총괄 책임지시던 박사님께서 그 중국인 시민 무리에게 다가가더니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기는 하냐면서 한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질문을 건네셨는데요. 한국을 경험하거나 조금의 정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울이라는 대답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중국인 시민들은 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인지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중국인 시민들은 실제 한국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한국의 온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따뜻하고 위험성이 없는지도 모른 채 그저 즉석에서 온돌에 대한 위험성을 거짓으로 주장하며 다시 한번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작전을 펼쳤던 것이었죠. 당황한 중국인 시민들의 표정을 확인하신 포럼의 책임 박사님께서는 이런 중국인들은 국가포럼의 자체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 중국 박사와 중국인 시민을 한 번에 참교육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박사와 시민들이 참석하는 자리에는 꼭 이런 사태가 생기는군요. 많은 포럼회를 주관하고 진행해온 책임 박사로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기후공학이라는 주제를 벗어나 우리는 왜 중국인들이 한국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국인들은 한국의 고유개발 난방 방식인 온돌뿐만 아니라 한복, 심지어는 한국의 태극기까지 전부 원래 그들이 만들어서 준 것이라며 이상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그들의 작전은 오늘도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바로 중국의 환경오염 피해 가속화였는데, 이들은 교묘히 한국으로 타깃을 돌림으로써 포럼의 주제였던 중국이 타깃이 되는 것을 막아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로써 이러한 선동도 끝인 것 같네요. 앞으로 기후학 회장에서 진행하는 모든 주간 포럼회에서 중국 출신인 사람들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중국과 비교될 수 없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몇 번의 인터넷 검색과 여행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시로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과 중국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을 비교하면 약 두세 배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돈으로 국가 경제 단위를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질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는 너무나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다른 수치들도 살펴볼까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중교통도 한국이 훨씬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구축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의 중심 선진국들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카피하기 위해 한국의 교통공사, 정부 부처나 도시 견학을 약 6개월 동안 진행했다는 일화는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보다 선진국이라던 중국의 실체는 어떨까요? 중국에는 다른 나라들에는 없는 수많은 인구수가 있지만 그들의 약 87%는 돈이 없어서 교통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처럼 중국이 너무 가난한 이유 때문인지 중국의 대중교통이나 도시공학은 개발의 속도가 처참할 지경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각 중국인 가정의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 중국인들은 전기로 겨울 난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의 약 87% 가정들은 전기용 난방기구마저 없는 실상이에요. 가격 측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너무 높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끊어버리니 중국인들이 아예 처음부터 전기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간 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보일러 버튼 한 번으로 엄청난 고효율의 가스와 난방 시스템을 소비해 겨울을 매우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온돌이 화상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온도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헛소리일 뿐이죠. 온돌의 최대 온도를 설정해두면 한국의 효율적인 난방기계가 자동으로 데워진 물을 순환시켜 집을 따뜻하게 여러 번 난방하고 이것은 한국인들의 아무리 온돌을 많이 사용해도 가스비가 적게 나오는 그들만의 선진국 기술 발전의 이유가 되어줍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 겨울의 동사 피해자도 단위 면적 인구수 대비로 비교하면 중국이 한국보다 약 352배 더 높은 수치이고 날씨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가 후진국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니 중국은 후진국이 확실하죠.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중국 시민들이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세요. 아마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고 화가 나기는 하겠지만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며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진국 힘을 가진 한국이니까 말이죠. 총괄 박사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중국 시민과 박사들은 사라져 있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이렇게나 열등감을 유발할 정도로 부러운 선진국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접 한국을 경험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제 동생과 함께 약 2주 뒤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바로 포럼의 박사님께서 극찬하시던 한국의 대표 대중교통 지하철이었습니다. 새롭게도 한국의 지하철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영국에서는 표를 사고 들어가려면 마치 철창 같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해야 돼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매우 높은 확률로 옷과 가방이 개찰고 철창 부위에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국은 무인 스크린으로 너무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린이용 지하철 개찰구도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놀랍게도 지하철 개찰구 한쪽에는 성인용 크기의 반 정도 되어 보이는 너무나 알록달록하고 귀여운 개찰구가 어린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춰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어린아이가 개찰구를 너무나 편하게 통과하는 모습은 보면서도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생각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한국의 모습에 저는 진짜 한국의 선진국 위대함을 느껴버리고 말았거든요. 중국은 그저 매연버스로 환경오염을 시키고 지하철 개찰구마저 존재하지 않아 역겨운 무임승차가 난무하는 그 시간에 한국은 최선진국답게 너무나 편안하고
편리하게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시민의식을 갖춰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진지한 고민 끝에 한국으로 장기 유학을 가기로 했고, 앞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중국인이 있다면 절대 그냥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이 제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이상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저는 선진국 한국에서의 삶의 자부심을 느끼고 진실한 한국의 모습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샤브레입니다. 프랑스에서도 KTX 비슷한 열차가 있어요. 떼제베라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부산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KTX를 탔는데 표를 다 핸드폰으로 살 수 있어요. 입고 관리를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냥 검사하는 것도 편하고 그냥 구매하는 것도 편하고 그런 부분은 역시 한국 이렇게 느꼈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떼제베에 비해서 자리가 넓어서 되게 편하게 갔어요. KTX에서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한국 KTX는 프랑스의 떼제베를 너무 따라했어요. 한국은 바뀔 줄밖에 모르나요? 프랑스에서 온 샤브레는 한국에 와서 KTX를 탔다가 어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떼제베와 KTX가 너무 비슷했다고 합니다. 샤브레는 KTX를 타고 이곳저곳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프랑스인들은 잔뜩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이 프랑스의 기차를 베껴 만든 것일까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20세 여성 샤브레라고 합니다. 저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며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만원 전철로 출퇴근합니다. 일과 수면 그리고 또 다른 일의 끝없는 반복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적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방 하나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끔은 벽이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 풍경이 바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파리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번화한 거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제 세상은 엄청나게 작게 느껴집니다. 저는 집에서 회사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하기도 하지만 동네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프랑스 여행은커녕 파리 외곽을 여행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해외로 떠난다는 생각은 부담스럽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 여행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떼제베와 같은 고속열차는 효율적이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려면 많은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저는 자라면서 다른 나라, 특히 한국과 같은 이웃 나라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에 집중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미디어와 소문을 통해 접한 것뿐이었고 그것도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가난하고 덜 발전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왜 사람들이 그곳에 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유구한 역사와 첨단 기술을 가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고 이 가정의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인 도부가 큰 발표를 하면서 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부가 한국 기업에 취직 제의를 받았고 서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함께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도부는 항상 모험심과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줬는데 제가 동경하면서도 제 자신은 그런 모습을 담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도부는 이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흥미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 활기찬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생활비가 파리보다 훨씬 저렴해 더 큰 아파트에 살 수 있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회의와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도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프랑스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도부가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 편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부가 이사한 지 몇 달 후 도부로부터 저를 초대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넓은 아파트에서 저를 초대해 서울 시내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오래된 편견이 다시 떠오르면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의 단조로운 생활과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도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항공편을 예약한 후 온라인으로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갈수록 한국에 대한 흥미가 커졌습니다. 한국은 매혹적인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 번성하는 현대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을 무시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부를 만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도부의 찬사에 걸맞은 곳일까? 혼자서 외국을 여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이 저를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는 첫 해외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여행이 새로운 문화에 눈을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랜 신념에 도전하고 인생관을 바꾸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파리의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고층 빌딩과 구불구불한 거리가 제가 아는 세상의 축소판처럼 이 시각에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할 일들이 두려웠지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오래된 편견과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경이로움과 가능성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제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눈을 감고 이 새롭고 신나는 땅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모험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나라를 탐험한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파리에서 익숙했던 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들어서자 의구심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이전에 보았던 공항과는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편의시설은 마치 미래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관 및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것도 명확한 표지판과 친절한 직원 덕분에 수월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효율성과 편리함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각 구간마다 따로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파리와 달리 서울 지하철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환승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티켓 한 장으로 여러 노선을 원활하게 갈아탈 수 있어서 훨씬 더 즐겁고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지정석이 있었어요. 작은 배려였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문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광경과 소리맛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고궁번화한 시장 트렌디한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감탄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미소와 몸짓 서툰 영어를 통해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만남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메뉴판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의 한 요리를 가리키며 이거 아주 맛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추천 메뉴를 주문했는데 그 요리는 맛있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맛있는 비빔밥을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한국에 도착한 후 제 시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와 편견으로 바라보던 한국이 아름다움과 친절함 회복 탄력성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여행이 단순히 물리적인 여행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장과 자아 발견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선입견과 편견이 녹아내리고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박물관을 방문했고
한국 예술가와 혁신가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북적거리는 재래시장을 거닐며 서울의 일상적인 광경과 소리 냄새를 만끽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호객하는 모습과 현지인들이 유쾌한 농담으로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글지글 끓는 떡볶이부터 달콤하고 바삭한 호떡까지 미각을 자극하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모든 교류에 스며든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손짓으로 서로를 맞이했고 공동의 목적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을 때 익숙했던 고립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그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보았던 장소,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생각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혀준 변화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산행 기차표를 구매할 때가 되자 복잡한 절차에 대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떼제베 티켓을 구매하려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복잡한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클릭 몇 번만으로 온라인으로 쉽게 KTX 티켓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와 간소화된 예약 프로세스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떼제베에 비해 KTX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큰돈이 들었을 여행에 비해 KTX 요금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기차 여행이 그렇게 저렴한지 궁금해졌습니다. KTX에 탑승하자마자 넓고 편안한 실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좌석은 푹신했고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열차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직원들은 정중하고 세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초록색과 갈색이 섞인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차는 구불구불한 언덕과 반짝이는 강을 지나 시골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서울의 빽빽한 도시에서 한국 해안선에 거친 아름다움으로 풍경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씩 지나갈 때마다 저는 경이로움과 가능성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KTX는 부산역에 도착했고 저는 번화한 수도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코를 자극했고 저는 얼른 부산 바다로 뛰어가 물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에 정차하자 저는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채 플랫폼으로 나섰습니다.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마음과 생각을 열고 새로운 경험과 관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과 교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험과 통찰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미소를 머금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부산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 덕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새로운 용기와 호기심, 연민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에 압도당했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저를 흥분으로 가득 채웠고 이 해안대 도시의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모험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저는 든든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도시의 구불구불한 거리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가봐야 할 명소 목록이 있었고 부산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골목을 헤매다가 갑자기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도의 랜드마크가 주변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고 낯선 동네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고장났습니다. 화면이 깜깜해졌고 아무리 전원을 켜려고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순간 공포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외국 도시에서 길을 잃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이 한국, 심지어 부산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는 좌절하며 두려워하는 채로 서 있는데 한 무리의 현지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제 표정을 보고 제 고민을 눈치챈 모양입니다. 제 몸짓과 서툰 영어로 제 처지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언어의 장벽은 넘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현지인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어로 말을 걸자 잠시 후 로봇 목소리가 영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길을 찾는데 도움을 드릴까요?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감에 울 뻔했습니다. 저는 앱을 사용하여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중에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인 그룹은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는 잠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호텔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안전을 위해 동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부산 바다를 가리키고 그들이 사랑하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친절한 낯선 이들에게 깊은 유대감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도와줘서 기쁘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은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너그러움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저는 유명한 부산 깡통시장에서 미식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부터 수공예 도자기까지 모든 것을 파는 노점들이 줄지어 늘어선 이 시장은 오감의 향연이었어요. 북적이는 시장을 거닐다 보니 삼겹살, 김치말이와 토치로 불맛을 낸 오징어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군침이 돌았습니다. 저는 한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셨던 작고 소박한 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돼지국밥을 팔고 있었어요. 진하고 고소한 냄새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고 저는 불에 이끌린 나방처럼 할머니의 포장마차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 몸집과 부족한 한국어 어휘를 조합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자 아주머니가 반찬이 가득 담긴 쟁반과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입맛이 폭발적으로 살아나더군요. 국밥을 먹으니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야채 향신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속까지 따뜻하게 해줬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맛있게 먹으면서 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간 기술과 정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현지인 그룹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서툰 영어와 몸짓 웃음을 섞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의 생활 좋아하는 음식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 사람들도 우리 프랑스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칠어 보였지만 그 겉모습 이면에는 정직과 성실 연민이라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머무는 동안 저는 부산과 부산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찰을 방문하고 경치 좋은 해안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며 현지인의 생활 방식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여정을 되돌아보니 한국에는 경제적 기회 외에도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질 강한 공동체 의식 풍부한 문화유산 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도부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이 활기차고 따뜻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해변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고 잔잔한 파도가 제 발밑을 감쌌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따뜻한 모래를 느끼며 그 자리에 앉아있자니 한국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맞설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경험과 관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취감은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의 소소한 것들에서 발견하는 기쁨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 오르면서 부산을 뒤로하고 떠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배운 교훈과 추억에 대한 깊은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차가 시골을 질주하는 동안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새로운 용기와 회복 탄력성, 열린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항상 한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 만든 멋진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풍경 등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산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셨던 할머니, 시장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던 친절한 현지인, 여행 내내 느꼈던 소속감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예전의 일상에 안주했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번화한 거리와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이제는 작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탁 트인 공간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그리워졌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프랑스의 국경 너머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부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어떻게 도약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부의 용기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운명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어 가능자를 위한 일자리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조사할수록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설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부에게 연락해 제 계획을 말했고, 도부는 제가 한국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도부는 구직과 비자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도부의 도움 덕분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도부의 도움으로 프랑스인 마케팅 전문가를 찾고 있던 한국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과정은 치열했지만 한국에 대한 저희 열정과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전하며 진심을 다했습니다. 입사 제안을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되다니 그 후 몇 달은 이사를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파리에 있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작은 아파트를 정리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씁쓸했지만 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부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왔어요. 도부는 제가 새 아파트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서울 시내를 안내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과 숨은 명소를 소개해줬어요. 저는 도부의 우정과 지원에 감사했고 도부가 항상 제 곁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설레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언어의 미묘한 차이와 비즈니스 관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한국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지요. 저는 언어 교환 그룹에 가입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유창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균형 감각이었어요. 파리에서는 항상 일에 집중하느라 개인 생활을 소홀히 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커리어만큼이나 여가 시간과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주말에 가까운 도시로 여행을 가거나 산에 등산을 가고 도예나 태권도 같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자 한국으로의 이주가 제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찾았으니까요.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발견했습니다. 첫 한국 여행을 돌이켜보니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과감히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행은 저를 자기 발견과 성장의 길로 이끌었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둘러싸인 서울 아파트에 앉아서 저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모든 경험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길을 찾도록 도와준 친절한 낯선 사람들,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해준 맛있는 식사.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우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과 주변 세상의 선함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겨낼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왔다는 생각에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제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가자고요? 추석 그게 뭔데요? 한국의 명절이에요. 이번에 소피아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한국의 한 카페에서 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외국인 여성에게 함께 이번 추석 때 자신의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하지만 여성의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과연 함께 가도 될까? 남의 가족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명절을 보내는 게 낯선 여성은 많이 고민하는 듯한데요. 마침내 여성은 고민을 하다 입을 열게 됩니다. 과연 이 남성과 여성은 이번 추석에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스위스 암호화폐 분석가 소피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 제 책상에 앉아 눈앞에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로서 전 대부분의 시간을 디지털 통화의 세계에 푹 빠져보냈죠. 전 사람들과는 달리 숫자와 데이터의 예측 가능성과 논리를 좋아했어요. 최신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던 중 이메일 알림이 띠링 울렸습니다. 동료가 보낸 건데 성장하는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재적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출장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전 이메일을 읽으면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국말인가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선 잘 몰랐습니다. 알고 있는 조금마저도 그동안 습득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문화적 편견으로 물들어 있었고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개성이 억압되는 나라였어요. 극심한 근로 문화와 사회적 압박이 만연한 곳이지요. 이런 모습들은 확실히 저에게는 낯설고 매력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니 제 안의 분석가적 사고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있더군요. 기술에 정통한 국민들이 디지털 자산을 열렬히 수용하며 거래소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했죠.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방문에 더 배울 가치가 있어 보였어요. 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개인적 편견이 좋은 기회를 방해하게 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마지못해 저는 동의한다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속이 꽉 막혔어요.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일주 후 저는 취리 국제공항 탑승구에 앉아 있었어요. 여권을 손에 들고 서울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앉아있는 동안 걱정과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낯선 곳에서 홀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언어 장벽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한국 풍습과 문화에 대한 무지함으로 무의식 중에 실수하진 않을까요? 전 숨을 깊이 내쉬며 긴장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저는 스스로 혼자 여행은 수없이 다녀봤잖아. 그냥 또 다른 출장일 뿐이야 잘할 수 있어 속으로 되뇌었지만 사실 의구심은 여전했죠. 제가 결정을 번복할 틈도 없이 직원이 탑승 시작을 알렸어요. 전줄을 서서 여권과 탑승권을 건넸고 탑승교를 따라 걸어갔죠. 비즈니스석에 앉아 기내용 가방을 넣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는 없겠네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며 여행 불안을 잊으려 바삐 움직였어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둘러보고 메뉴판을 훑어봤지요. 치킨을 할지 파스타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서울행 458편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가 됐든 말든 간에 확실히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긴장에 빠진 후 저는 옆구리를 부드럽게 찌르는 승무원에 의해 깜짝 잠에서 깨어났죠. 서울에 곧 착륙합니다. 등받이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승무원이 정중히 미소 지어 주었어요. 전 멍한 눈으로 깜빡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날이 밝아오며 지평선 너머로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국적인 핑크빛과 오렌지 빛의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 아래로 서울의 광활한 대도시가 보였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숲과 구불구불한 강의 모습이 반짝이고 있었죠.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실감하며 순간 긴장감이 엄습했어요. 한국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을 것 같던 곳에 정말 와 있었던 거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자 점점 긴장감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시차 적응으로 인해 멍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 밟고 현대적인 터미널을 걸어갔어요. 안내 표지판에는 모두 한국어가 먼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영어 번역이 있었죠. 익숙한 알파벳으로 된 택시 승강장 표지판을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택시기사는 제 짐을 트렁크에 싣고 저는 휴대폰에 있는 호텔 주소를 보여주며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거진 산들이 고속도로 양옆을 감싸며 빽빽한 도시 개발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현대식 고층 아파트 사이로 전통 기와집이 보였고 언덕 위로는 고풍스러운 성벽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죠. 새로움과 옛것이 교차하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로 들어서자 차량이 많아지고 건물은 더 높아졌어요.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대형 레드 광고판이 밝은 빛을 발하며 지나가고 있었죠. 한글로 쓰인 간판들은 제가 확실히 낯선 곳에 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서울 시내를 지나는 내내 제 첫인상은 예상 외였어요. 시야가 닿는 데까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빼곡한 고층 빌딩의 규모와 밀집도가 경이로웠죠. 인도는 유행하는 멋진 옷차림에 결점 없는 피부를 가진 젊은이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은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간식을 파는가 하면 전자제품 가게에서는 K-팝 뮤직비디오가 대형 화면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번쩍이고 현대적이며 세련되어 보였죠. 하지만 완전히 낯설기도 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미래 아시아 대도시로 떨어진 기분이었죠. 첨단 기술과 오래된 전통의 모습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죠. 우리는 강남에 있는 채 호텔에 도착했어요. 23층의 매끈한 고층 건물이었죠. 전 체크인을 하고 호화로운 킹사이즈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머릿속은 이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인 새로운 곳에 대한 첫인상으로 소용돌이쳤어요. 누워있는 동안 시차로 인한 피로와 싸우며 저를 여기로 이끈 여정에 대해 생각해봤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방문은 전혀 고려하지 않던 일이었는데 앞으로 10일간 낯선 문화에 빠져들게 될 때가 있었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문화적 결례에 대한 두려움, 의사소통 불가에 대한 두려움. 무지함으로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에요. 하지만 불안감 아래에는 설렘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여행이 제게 필요한 자극제가 되어줄까요? 편안함의 영역 밖으로 빠져나와 시야를 넓혀줄 수 있을까요? 잠들어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경험에 다가가겠노라고, 선입견은 접어두겠노라고, 그리고 한국과 제 자신에 대해 더 풍요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 여정이 얼마나 제 삶을 변화시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뿐 아니라 세상과 제자리에 대한 깨달음도 얻게 될 터였죠. 낯선 곳에서 마주한 도전과 좌절, 돌파와 계시의 순간들은 결국 문화를 초월한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피로에 지친 채 잠들어갈 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꿈에도 모르는 채로요. 한국은 천천히 제 껍질을 깨부수어 갈 것입니다. 제가 절대 믿지 않았던 공감과 이해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진정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새로운 각오로 잠에서 깼어요. 맞아요. 서울에서의 첫 이틀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전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전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하려던 일이죠. 전 서울의 유명한 재래시장 중 한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첨단 사무실을 넘어 도시의 또 다른 모습에 빠져보는 것도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휴대폰 내비게이션 앱과 주머니 가득 원화를 챙겨 들고 저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열기와 습기가 벽처럼 밀려왔지만 전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 경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몇 번 길을 잘못 들고 손짓 발짓을 해가며 어찌어찌 도착한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큰 재래시장 중 하나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노점이 가득했는데
반짝이는 해산물부터 색색의 천지글지글 익어가는 길거리 음식까지 없는 게 없었죠. 아주머니들은 붕어빵이랑 만두가 부글부글 끓는 솥을 지키고 서서는 노래하듯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고요. 구워지는 고기 달콤하고 고소한 호떡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했어요. 전 정신이 아득해진 채로 시장을 헤매고 다녔죠. 보통의 한국인들. 일상이 활기차게 펼쳐지는 풍경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면발을 잽싸게 써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교한 손놀림이 부러웠죠. 반찬들은 어찌나 색색이 곱던지 하나가 예술작품 같았어요. 그런데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처음의 매료감이 서서히 소외감으로 변해갔어요. 분비는 인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소음이 점점 저를 짓눌렀거든요. 여기서 전 그저 호기심 많은 이방인일 뿐 마치 남의 일상을 훔쳐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관광객이 드문 시장 한켠에 다다랐습니다. 노점은 허름해졌고 상품은 평범해졌어요. 대걸레 플라스틱 바구니 싸구려 전자제품들 전막 발걸음을 돌리려던 참인데 어디선가 억양은 있지만 알아들을 만한 영어가 들려왔죠. 저기 길 잃으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돌아보니 초면에도 불구하고 싹싹하게 미소 짓는 한국 청년이 보였어요.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탈색한 금발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죠. 여느 시장 상인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전 뜻밖의 말걸음에 당황해 더듬거렸어요. 서울은 처음이세요? 그가 눈가에 주름을 잡으며 물었죠. 티가 나나요? 전 장난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조금요. 그가 킥킥 웃었어요. 저는 지석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소피아예요. 내민 손을 맞잡으며 전 인사했죠.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어색할 틈도 없이 금세 수다에 빠져들었어요. 지석 씨는 이 시장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더라고요. 그는 김밥 맛집을 알려주고 가장 신선한 두부를 파는 주인 할머니를 소개해주고 빈대떡 주문하는 법도 가르쳐줬죠. 그리고 얘기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인데 지석 씨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그의 진정한 관심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있었죠. 한국에서 떠오르는 신생 기업들, 그가 주목하고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얘기할 때 두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동질감을 느낄 줄이에요.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와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한국 청년과 탈중앙화 금융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니. 문화를 뛰어넘어 인연이 닿는 묘한 여행의 묘미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시장에 있는 아기자기한 포장마차에서 점심을 같이 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앞에 앉아 면발을 훌훌 들이키며 소주를 나눠 마셨죠. 지석 씨는 제가 쏟아내는 한국 문화와 역사, 일상에 대한 질문 폭격에 끈기 있게 답해 주었어요. 그의 시선으로 보니 서울이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말고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뿌리 깊은 전통과 풍성한 역사의 흔적들 말이에요. 그는 전후 세대가 겪은 고통과 자부심, 오늘날 젊은이들이 마주한 경쟁과 압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질을 관통하는 낙천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 들려줬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지석이에게 한국에서는 낯선 이방인으로서 겪은 제 경험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어요.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실수나 결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 말이죠. 놀랍게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한국에서 이방인 같을 때가 있어요. 그가 털어놓았어요. 저는 좋은 한국인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이후 우리는 숨막히는 한국 사회의 획일성, 경직된 위계 질서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지석이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업의 광활한 세계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사색에 잠겨 말했죠. 이전 세대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한국과 우리 세대의 역동적이고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한국이 말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만의 방향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관점이 너무나 1차원적이었음을 깨달았거든요. 고정관념과 피상적인 인상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요. 이 청년도 제가 품었던 것과 유사한 의문들과 모순에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완전히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오후 지석 씨와 헤어지며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광장시장을 걸어 나오는데 왠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느낌이었달까요? 그와의 만남은 저에게 일종의 전환점이었어요. 낯설음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처음으로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나 정형화된 이미지가 아닌 공유하는 한 인간으로 마주한 거였으니까요. 이후 며칠 동안 지석이는 제 서울 생활의 비공식 가이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홍대의 숨은 술집들로 데려가 주었고 구석진 골목에 자리 잡은 김치찌개 맛집도 알려줬죠. 도심 속 적막한 불교 사찰에도 데려가 주었고요. 사실 그는 서울의 명소를 안내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했어요. 그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의 패러독스와 뉘앙스를 조금씩 이해해 나갔거든요.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세대 간의 단절 보수 기성세대와 세계화된 젊은 층 사이의 간극 같은 것 말이죠. 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치열한 경쟁의식 업적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도 알게 되었고요.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처,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까지 말이죠.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일한 실체가 아닌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며 끝없이 매혹적인 곳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고대의 전통이 첨단 기술과 공존하고 획일성과 개인주의가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이루며 역사의 무게가 변화의 동력과 뒤섞이는 곳으로요. 저의 관점이 전환되면서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지석이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를 지배하는 미묘한 규칙들을 하나둘 습득해 나갔죠. 신뢰를 얻고 관계를 쌓아가는 일의 중요성, 위계 질서를 존중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법 같은 것 말이에요. 점점 더 저희 문화적인 성향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급함, 직설적인 화법, 사람보다 업무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 같은 거요. 저는 의사소통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어요. 말하기보다 듣기에 주력하고 맥락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요. 조금씩 상황이 호전되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냉랭했던 태도가 녹아내리고 서서히 따뜻함과 개방성으로 바뀌어 갔죠. 힘겹게 쟁취한 계약이나 협상의 돌파구 같은 작은 승리들은 지나온 고비를 생각하면 더욱 값진 성과로 다가왔고요. 그러는 동안 지석이와 저의 우정은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해질녘까지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었죠. 정치 철학부터 시작해서 사랑과 실현,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법 같은 것까지요. 그는 저에게 문화 해설사이자 새로운 세계를 항해하는 밭이 되어 주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조금씩 이방인의 느낌은 줄어들고 탐험가의 자세가 되살아났어요. 위대한 발견을 앞둔 무언가 말이죠. 돌이켜보면 서울에서의 그 초기 나날들이 이후의 모든 일을 위한 토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심어진 이해의 씨앗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섬세한 통찰력으로,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우정으로 꽃피운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진실되고 값진 인간적 교감을 나누게 된 게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 유대감은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죠. 탐구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힘을 준 거예요. 전 새로운 의지와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여정에 굴곡은 있겠지만 승리와 좌절, 혼란과 깨달음의 순간들이 교차할 터였죠. 하지만 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다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저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공감과 이해의 근육을 일깨우고 있었죠. 그리고 전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경이로운 나라와 사람들에 의해 빚어지고 성장할 준비가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문화적 충격과 방향감각 상실은 점차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변해갔죠. 한때는 낯설기만 했던 도시 풍경도 이젠 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고, 한국의 생활 리듬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이상의 변화였어요. 한국은 제 문화와 세계관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었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의문을 갖게 만들면서요. 지석이를 비롯한 한국 친구들과의 깊어진 교류 속에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존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게 되었어요. 더욱 개인주의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제 사고방식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고, 공동체 중심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세계관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정이라는 한국적 개념의 가치를 음미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축적된 애정, 충성심,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뜻하는 그 말 속에는 번역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죠. 저는 그것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태도에서, 학연과 지연으로 이어지는 평생의 유대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상호 책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폴로 서기를 미화하는 제 문화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런 세계관이 어떻게 고립과 단절을 낳고 물질적 풍요로도 채울 수 없는 정신적 빈곤을 초래하는지 돌아본 거예요. 또 저는 한국의 비즈니스와 혁신의 세계로 더 깊이 말을 들여놓고 있었어요. 지석이의 안내로 스타트업 행사와 블록체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며 현상 유지에 도전장을 내민 재능 있는 젊은 사업가들의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죠. 한국 스타트업계의 역동성과 대담함에 저는 점점 사로잡혔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크게 생각하려는 의지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야망이 깊은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단순히 주주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열망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통해 저는 화합의 개념을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정신이었죠. 한국 기업 문화가 어떻게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파트너십을, 그리고 수년에 걸친 성실하고 진실된 행동으로 신뢰와 충성심을 얻어가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거래 중심적이고 결과지상주의적인 제 접근법을 되돌아보게 됐죠. 당장의 성과에만 집착하는 게 얼마나 좁은 시각인지, 지속 가능한 관계 속에서 얼마나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서울에서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통찰과 깨달음이 저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결정화된 순간이 있었죠. 제가 한국에 머무는 마지막 주말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석이가 고향인 시골로 함께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 명절이었고, 그는 조상에게 예를 갖추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죠.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은 점점 완만한 구름과 넓은 논으로 바뀌었고, 공기는 더욱 깨끗하고 향기로워졌어요. 우리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지석이네 집에 도착했고, 지석이의 가족분들은 따뜻한 포옹과 활기찬 인사로 저를 맞이해 주었죠. 며칠 동안 전 마치 다른 시공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저는 추석 음식을 준비하는 지석이 어머니와 이모들을 도와드렸어요. 야채를 다듬고 송편 반죽을 뭉치면서 말이죠. 온 가족들은 둘러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지석이 가족이 차례상을 모시고 조상의 위패 앞에 깊이 절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무게, 한국 문화의 깊고 질긴 뿌리를 느낄 수 있었죠. 그 순간 무언가 끼익 소리를 내며 맞춰졌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 전체가 말이에요. 도전과 좌절의 순간들, 통찰과 깨달음의 순간들이 하나로 응축되어 눈부신 깨달음을 선사한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할 만한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깊은 연결성,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말이에요. 관계와 의식, 가치관과 믿음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 있다는 느낌이요. 저는 성공과 성취를 향해 혼자 내달리던 스위스에서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얼마나 자주 단절되고 소외된 기분을 느꼈는지 쓸데없는 경쟁과 피상적인 관심사 속에서 휩쓸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리고 저는 한국이 제게 소중한 깨우침을 선물해 주었음을 깨달았어요. 존재하는 또 다른 방식,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제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것들 중 가장 가치 있는 부분들을 제 삶에 통합시키고 싶었던 거죠. 저는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 융합해내고 싶어서 지석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달콤 쌉싸름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얻은 교훈과 통찰은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나라에 대해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차왔던 제가 얼마나 무지했고 오만했는지 돌아보게 됐죠. 하지만 한국은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열어주었어요. 세상과 제 자신을 새로운 빛 속에서 바라보게 해준 거죠.
이후 몇 주 몇 달 동안 저는 스위스로 돌아와서도 전 한국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어요. 마치 신비한 존재처럼요. 한국 문화의 요소들을 일상에 스며들게 했죠. 하루를 녹차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업무보다 관계에 더 무게를 두면서요. 지석이를 비롯한 한국 친구들과 끈끈한 연락을 이어갔고 거리를 초월해 대화와 협업을 지속했어요. 그리고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기회를 찾았죠. 편견에 도전하고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요. 업무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을 가져갔어요. 단기 실적만큼이나 장기적 파트너십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세 말이에요.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세상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개인적 삶에서도 한국이 가르쳐준 가치관을 구현하려 노력했어요. 공감과 겸손 충성심과 상호 의존성 뿌리 깊은 유대감과 지속성 같은 것 말이죠. 돌이켜보면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결국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어요. 정체성과 세계관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었던 거죠. 한국은 제 고유의 문화와 편견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상상하게 만들어줬죠. 한국은 제게 존재하는 또 다른 방식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보여주었어요.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구와 통찰력을 선사했죠. 한 번에 한 사람 한순간씩 쌓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저를 한국으로 이끈 운명에 감사함을 느껴요. 두려움과 편견 때문에 이 경이로운 기회를 놓칠 뻔했던 제 자신이 떠올라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더러 모르는 세계로 뛰어들라 속삭였었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전 상상하지 못했던 경이로운 세계로 눈을 떴고 인간 경험의 풍요로운 스펙트럼을 직접 보게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한국에 왔다 간 것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이 여정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문화의 장벽이 제가 믿었던 것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때 우리는 언제나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죠. 이제 전 이 깨우침을 제 삶의 지침으로 삼으려 해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다름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을 말이죠. 저 자신의 문화적 한계를 넘어서려 노력하고 편견 없이 타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이 모든 깨달음을 떠올리니 새삼 감사함이 밀려와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말이죠. 제 편견을 부수고 시야를 넓혀준 고마운 스승이었으니까요. 낯선 땅에서 저를 반겨주고 품어준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물론 도전은 계속해서 있겠죠. 세상의 복잡성과 씨름하고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느라 힘겨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제 곁에 든든한 동반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저를 지지해줄 친구들 말이에요. 지석이를 필두로 한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과 손잡고 저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세상을 탐험해 나가고 싶어요.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가는 거죠. 한국에서 배운 대로 작은 만남과 교감의 순간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말이에요.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에 차 있습니다. 용기와 연대 그리고 열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못 이룰 게 없으니까요.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정이 편견을 녹이는 대화가 서서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 분명해요. 저 역시 그 여정의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네요. 한국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고 문화 간 이해의 메신저가 되는 거죠.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면서 더 많은 사람이 서로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돕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마음을 열면 세상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깨우침 말이에요. 우리를 인간으로 묶어주는 공통 언어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믿음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 이 같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이 경험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만 남았어요. 제 안에 살아 숨쉬는 한국의 정신을 내 말과 행동 그리고 글에 담아내는 일 말이죠. 이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세상에 큰 울림을 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조금씩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